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의 도약을 준비 중인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약사인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갖기까지 제가 한 노력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어요.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소명의식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직업의식이 인면수심의 남편과 시모를 응징하는 데 쓰일진 상상도 못했네요. 저와 제 가족들을 돈줄로만 생각하고 큰 상처를 입힌 그들에게 부디 새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인생을 걸고 참교육을 실천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하나 있는 단란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진 조실 부모의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셨어요. 당신께서 경험한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포크레인 기사로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저와 여동생은 늘 공사 현장에 나가시느라 햇볕에 잔뜩 그을린 아버지를 보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배웠답니다. 다부진 체격에 피부가 까만 저희 아버지에 비하면 어머님 몽글몽글한 목화손 같은 분이세요. 어머닌 동네 큰 시장에서 이불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체구가 작은 어머니가 크고 폭신한 이불들 사이에 있으면 가끔 정말 아기 같아 보였거든요. 성격도 소녀 같고 다정하셔서 저에게 어머닌 사랑 그 자체예요. 이제 어른이 된 제가 평생을 지켜야 할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자라서 언제나 제일 좋은 게 있으면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저희 자매는 TV를 보고 있었고 부모님은 식탁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때 제 동생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언니, 엄마 아빠 봐봐. 하얀 엄마 옆에 있어서 그런가? 아빠가 너무 까매 보이지 않아? 어? 진짜 그러네. 아빠 쪽에만 조명이 아예 없는 것 같아. 그때 마침 TV에서 자외선의 위험성에 대한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와 동생은 마치 짠 듯이 눈빛 교환을 하곤 같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곤 가진 돈을 다 털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에이, 둘이 모았는데 이것밖에 안 돼? 그러게. 떡볶이 좀 작작 사 먹으라니까. 선크림이 얼마지? 2만 원이면 사나? 아빤 완전 야외에서 일하는데 좀 좋은 거 사야 하지 않을까? 그럼 3만 원? 저와 동생은 가진 돈을 다 털어 제일 좋은 선크림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의기양양하게 내밀었죠. 무뚝뚝하던 아버진 선물을 받고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늦은 저녁이었는데도 그 자리에 선크림을 막 바르기까지 하셨죠. 아, 아빠,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아이, 아빠가 이런 거 발라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많이 발랐나? 아니, 많이 바르는 건 좋은데 너무 하얀 것 같은데? 선크림이 너무 하얀지 흰 달걀처럼 얼굴만 하얗게 뜬 아버지를 보며 다들 한참을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어렸을 땐 정말이지 저희 네 식구만 평생 함께 살 수 있다면 더는 이루고 싶은 소원이 없을 정도였어요. 저희 가족의 끈끈함은 한 차례 큰 위기를 겪고 더 각별해졌답니다. 제가 고3이 되기 직전 겨울방학,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오신 거죠. 저는 그 소식을 학원에서 들었는데 울면서 병원까지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버진 치료를 받고 잠들어 계셨고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여보, 당신 없으면 우리 가족도 없는 거야.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야. 우리 딸들 다 커서 시집 보낼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버텨줘야지. 그러니까 제발 아프지 마. 어? 어머니의 그 모습이 너무나 경건하고 슬퍼 보여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잠시 지켜보기만 했네요. 아버진 다행히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 끝에 무사히 회복하셨지만 평생 먹어야 하는 몇 가지 약을 처방받았어요. 아빠, 이거 약 두 개는 이제 평생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약 먹을 때 술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이제 약주도 좀 줄이고요. 아빠 저녁마다 술 드시는 거 다 알거든요. 제가 약 드시는지 계속 지켜볼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전담 약사네. 약사야. 그때 아버지 약을 챙기고 또 어떤 성분인지 공부하면서 약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가졌어요.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 약이 뭔지 엄청 찾아봤거든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던 전 그때 처음으로 약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꾸준히 약을 드시고 몸이 점점 회복되는 걸 보며 저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 후로 전 약대 입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원도 몇 군데나 다니고 문제집도 제 키만큼 쌓이게 풀었어요. 부모님은 공부만 죽어라 하는 절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보셨지만 사실 제 동생도 미대 입시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던 참이라 제가 재수를 해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만 네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걸 좋은데 건강도 좀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어. 엄만 우리 딸이 어떤 대학 가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다 좋아.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다며 말이야. 엄마, 난 이번 수능 아니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후회 없이 공부해서 나 꼭 약대 갈 거예요. 엄만 열의에 불타는 절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뭐든 열심히 하는 건 좋지. 제일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살다 보면 마음을 다해 매진했던 일도 생각보다 안 될 수도 있어. 그럴 때 결과만 보고 달린다면 실망하기 쉽단다. 하지만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했던 너 스스로를 먼저 본다면 결과가 어떻든 좌절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좋지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야 돼. 알았지? 고마워요, 엄마. 제 건강도 챙겨가면서 공부할게요. 그렇게 전 부모님의 든든한 응원 속에 무사히 약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대 입학 방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약대가 4년제였거든요. 대학에 입학한 후로도 약사 국가시험을 봐야 정식 약사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당당히 시험에 통과해 그토록 꿈꾸던 약사가 되었죠. 제 동생도 화가를 꿈꾸며 미대에 입학했지만 지금은 화가의 꿈은 접고 광고 디자이너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다 언제나 저희 자매를 응원하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 덕분이죠. 약사가 된 전 30대 초반까지 병원 약사로 일했어요. 병원에서 몇 년을 근무하며 다른 병원 의사였던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성형외과 페이닥터로 큰 키와 훤칠한 외모로 병원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강원도 속초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대요. 저도 바다를 좋아해 속초나 강릉으로 여행을 자주 가서 남편의 고향 얘기를 듣자마자 무척 반가웠죠. 연애할 때도 쉬는 날이면 속초 중앙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 구경도 종종 하곤 했어요. 남편과 속초에 갈 때마다 우연이라도 남편 가족들을 만나게 될까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빠, 있잖아. 혹시 오빠 가족들 보게 되면 꼭 미리 말해줘. 내가 마음의 준비 좀 하게. 평소에 남편은 가족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연히 남편과 비슷한 사람이겠다 추측만 하고 있었죠. 그래도 속초까지 갔는데 혹시 우연히 만났을 때 가족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 난 내 동생이랑 맨날 싸우긴 해도 오빠한테 동생에 대해 많이 얘기했잖아. 근데 오빤 동생들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혹시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오빠가 괜찮다면 나도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우리 곧 결혼도 하고 가족이 될 사이잖아.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기에 서로 가족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아, 그게 말이야. 우선 먼저 말 안 해서 미안해. 막내 여동생은 곧 만나보면 어떤 성격인지 알 거야. 걔가 하도 오냐오냐 자라서 아직도 철이 없어. 그리고 남동생은 말이야. 아, 걔가 사실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뭐? 교도소? 왜? 무슨 일인데? 동네 친구들이랑 사업한다고 어울려 다니더니 그게 영 좋지 않은 일이었나 봐.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복역 중이야. 미리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남편은 가족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은 걸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지만 사실 그게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남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란 걸 알기에 더는 문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의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상견례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결혼까지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시모는 특히 저를 정말 예뻐했어요. 아유, 우리 약사 며느리 예쁘기도 하지. 똑똑하고 참하고, 아, 이런 완벽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어머님, 아, 부끄럽네요. 저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앞으로 정말 잘 살게요. 우리 며느리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그래, 너희 둘만 싸우지 않고 잘 살면 된다. 내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하나야. 알지? 시모와 시부 모두 저에게 약사면을 봐서 좋다며 엄청 칭찬해 주셨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엄청 예뻐하셨는데 남편이 의사라서 예뻐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아버진 남편을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시며 좋아라 하셨어요. 배서방,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떤가? 또 우리 막걸리 한 잔 해야지. 좋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가는 길에 편육 잘하는 집에서 포장도 해갈게요. 편육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배서방이 정말 센스 있다니까. 그럼 난 주말만 기다리고 있겠네. 남편도 제 부모님께 정말 살갑게 잘했고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 사이엔 아무 문제도 없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의 동생들이었죠. 복역 중이란 도련님이야 만날 일이 없었고 막내 시누인 말을 믿게 한다는데 선수였어요. 시누인 천방지축의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아가씨, 해산물 좋아해요? 속초시장에 저희 자주 가는 횟집이 있는데 아가씨도 좋아하면 나중에 같이 가요. 회요? 아유, 전 별로 속초 사람이라고 다 해산물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거 되게 편견인데 몰라요? 아, 정말요? 미안해요. 그이도 회를 좋아해서 아가씨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좋아하는데 제가 왜 좋아해요? 아무튼 전 싫어요. 정말 듣는 사람 식은땀 나게 하는 말투였어요.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지적도 아주 못된 말투로 일삼았어요. 언니, 설마 그 치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입은 거예요? 되게 안 어울리는데? 아, 안 어울려요? 난 되게 좋아하는 치마인데. 나 같으면 쪽팔려서 그거 입고 밖에 못 나왔네요. 언니 골반도 좁고 다리도 두꺼워서 그런 치마 진짜 안 어울려요. 아, 당장 갖다 버려요. 진짜 남편 동생만 아니었으면 진적 한 대 쥐어박았을 거예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학교 다닐 때도 날라리로 유명했대요. 시누이 말을 듣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도 제 마음을 아는지 옆에서 떨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헐, 언니, 그 파마는 뭐예요? 어디 동네 미용실에서 볶았어요? 컬도 이상하고 염색도 촌스러워요. 이거 청담동에서 한 머리예요. 아가씨는 잘 모르나 보다.
하긴 맨날 동네 싸구려 미용실만 다니면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참다 참다 가끔 한 방 먹일 때도 있긴 했지만은요. 그때마다 절 어찌나 째려보던지요. 아가씨도 저 다니는 샵에 데려가 줘요? 아가씨가 부탁하면 같이 가줄 수도 있고요. 마침 거기 회원권 끊어둔 게 있어요. 저 좀 바쁘긴 한데 언니 봐서 한번 갈게요. 언제 가면 되는데요? 다음 주에 바로 가도 돼요? 이것뿐 아니라 한 번은 영원히 볼 일 없을 것 같은 시동생이 출소해서 저희 부부 앞에 찾아온 거 있죠. 그때 남편이 얼굴 재건 전문 의사로 간간히 언론에 나오기 시작할 때였고, 저도 첫 아이를 출산하고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해 복직을 앞둔 상태였거든요. 여보, 그 정혁이가 당신 얼굴 한 번도 못 봤다고 인사를 하고 싶대. 그래서 집으로 찾아오겠다는데 괜찮지? 집으로? 사실 나도 도련님 한 번 보고 싶긴 한데 조금 갑작스럽네. 당황스럽다고? 걔도 내 동생인데 당연히 봐야지. 그 무서운 곳에서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당신이 형수로서 맛있는 밥 한 끼 해주면 얼마나 좋아. 어? 아니, 내 말은 만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조금 갑작스럽다는 거지. 알겠어. 집으로 오라고 해. 근데 음식은 뭐 좋아하는데? 남편이 시동생에 관해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발끈하니 저도 그런 남편의 반응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며칠 뒤 시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시동생이 좋아한다는 잡채에 생선까지 구워 저녁을 준비했고요. 시동생은 제게 대뜸 형수님하고 꾸벅 인사라더니 무릎까지 꿇고 애절하게 부탁하더군요. 형수님, 이제야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출소하고 먹고 살 국내하느라 바빴어요. 저도 이젠 좀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빨간 줄 그은 것 때문에 취직도 어렵고 가진 돈도 합의금으로 다 털리고. 그래요. 그동안 고생했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면 되죠. 뭐든 도울 일 있으면 말해줘요. 정말요? 형수님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시다시피 제가 범죄 기록 때문에 어디 큰 회사에 취업하긴 어려울 것 같고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걱정 마세요. 절대 나쁜 일 아닙니다. 형수님, 요즘 드론이 얼마나 인기인 줄 아시죠? 공원 가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띄우고 놀잖아요. 그래서 저도 드론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드론이요? 글쎄요. 전 그런 걸 잘 몰라서. 자세히 몰라도 돼요. 아무튼 정말 제가 제대로 사업 한번 벌여보려고요. 그러려면 자금이 좀 필요한데 한 1억 정도 혹시 형하고 형수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제가 투자금은 딱 3년 안에 갚겠습니다. 네?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요. 우리도 이제 100일 지난 애 키우느라 앞으로 돈 쓸 일만 남았어요. 저도 육아휴직을 꽤 오래 썼고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런 큰 돈은 없네요. 저는 손살을 치며 시동생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남편도 심기가 불편해져서 이런 말 할 거면 돌아가라며 무섭게 말했고요. 아이, 정말 왜들이래요. 형은 잘 나가는 의사에 형수는 그렇게 돈을 쓸어 모은다는 약사인데 돈이 왜 없어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꼭 갚는다고요. 아니, 동생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도와달라는데 이렇게 외면할 거예요? 형,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형수,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도련님, 제가 냉정한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누굴 자꾸 물어봐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1억을 달라는데 쉽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도련님이야말로 너무하네요. 지금 도련님 젖먹이 조카가 바로 앞에 있는데 돈을 달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남들은 처음 조카 보러 오면 분유 한 통이라도 사와요. 되려 돈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형수님, 오늘 처음 봤는데 말씀이 심하시네. 내가 엄마한테 형수 칭찬만 듣고 어렵사리 찾아온 건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형도 그러는 거 아니야. 형 의대 등록금 뒷바라지 한다고
부모님이 형한테만 매달린 거 알지? 그러니까 내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형은 나한테 미안해야 돼. 우리가 부모님한테 못 받은 지원 형이 대신해 줘야 맞는 거라고. 시동생은 발을 쿵쿵 구르며 화를 내더니 이내 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시동생이 휩쓸고 간 자리엔 정막만 흘렀죠. 저희는 그날 저녁도 먹지 못하고 아이만 간신히 재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시동생이 시모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침부터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내가 정혁이한테 다 들었다.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여서 보내지. 밥도 안 주고 내쫓을 수가 있니? 아무리 그래도 네 시동생인데. 그리고 걔가 어떤 마음으로 형한테까지 가서 그런 어려운 부탁을 했겠니? 가족끼리 서로 여유가 되면 돕고 사는 거지.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게 가족이야? 어? 너 그렇게 배웠니?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맏며느리가 돼선 시동생들을 잘 챙겨야지. 엄동설안의 문전박대가 무슨 말이니? 시모는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저에 대한 맹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황당해서 다시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아기가 울어서 결국 반박을 못하고 지나가고 말았네요. 하지만 남편 동생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씻는 사이에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 메시지에 이번 달 카드값으로 1,0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남편은 병원 일에 바빠 어디 가서 쇼핑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물었죠. 여보, 이거 카드값 뭐야? 당신이 돈 쓸 일이 뭐 있다고 이렇게 큰 돈을 지출했어? 아, 왜 남의 문자를 보고 그래? 별거 아니야. 내가 미정이한테 카드를 줬거든. 살 거 있으면 사라고. 걔가 요즘 회사에서도 잘리고 우울해하길래. 뭐? 나랑 상의도 없이 아가씨한테 카드를 줘? 그리고 잘린 게 아니라 아가씨가 못 다니겠다고 때려치운 거잖아. 대체 뭘 샀길래 한 달 동안 1,000만 원이나 쓸 수가 있어?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좀 했겠지. 한참 사고 싶은 거 많은 나이 아니야. 걔가 평소에 말은 믿게 해도 잘하면서 기도 못 펴고 살았어. 불쌍한 애라고. 큰오빠가 의사인데 좀 도와줄 수 있잖아. 누가 동생 옷을 사주지 말래? 밥 사주지 말랬어? 근데 카드를 주는 거 나랑 상의했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긁었는데 그냥 넘어가? 난 동생 없어? 나도 여유 있으면 내 동생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버는 돈은 이제 우리 공동 재산이니까 당신이랑 상의 없이 쓰지 않는 거라고. 당장 아가씨한테 카드 빼서 아니면 지금 카드사에 전화해서 정지하든지. 뭐? 아니 한 번 줬는데 어떻게 다시 빼서. 그리고 걔가 매달 그렇게 긁겠어? 이번 달이야 신이 나서 그랬겠지. 그동안 해준 것도 없는데 큰 선물했다고 치고 넘어가자. 넘어가? 이걸 그냥 넘어가자고? 아니, 난 못 넘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 카드 정지시킬 건지, 우리 결혼 생활을 정지시킬 건지.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정지시키자고? 여기서 끝내기라도 하자는 거야? 어, 당신이 그 정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면 나 우리 애 데리고 당신이랑 못 살아. 그러니까 결정해. 지금 당장. 사실 저도 아이가 있는 마당에 쉽게 내뱉은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동생들이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걸 남편이 단호하게 끊지 못한다면 더는 함께 할 수 없겠다 싶은 것도 사실이었죠. 남편은 제 말에 놀랐는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남편이 카드를 정지시키자마자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자세히 듣지 않아도 신우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이 신우이에게 짜증을 내며 끊었는지 그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너 정말 너무하다. 내가 전에 알아듣기 얘기하지 않았니?
아유, 어떻게 시동생들에게 그렇게 매정하고 차갑게 굴 수가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큰오빠가 막내 여동생한테 밥 사 먹으라고 카드 준 것도 못 참아서 그걸 도로 뺏게 해? 미정이 걔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울면서 전화가 왔다 얘. 막말로 넌 생판남이고 걔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네가 가운데서 형제들 사이 다 갈라놓는구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서운해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나요? 도련님과 아가씨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선물 보내고 용돈 보내고 다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디 편찮으시다고 하면 제가 매번 병원 모셔다 드렸고요. 저도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 겨우 그런 거로 생색내는 거야? 그럼 그 정도도 안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약사 며느리 들어왔다고 좋아했더니만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시동생들 못 살게만 구는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지. 제가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지 약사로 들어왔나요? 말끝마다 약사 며느리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뭘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제가 도련님한테 몇 억씩 척척 주고 아가씨가 카드를 얼마를 긁든 상관 안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뭐야? 이것이 잘났다고 시애미한테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의사인 내 아들보다 잘났겠니? 너 뭘 믿고 그렇게 까불어? 내가 약사 며느님하고 지켜 세워주니까 진짜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저 까분 적 없고요. 꼭 드려야 할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저보다 잘난 거 알죠? 그런데 어머님,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집 딸이거든요. 말씀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전 머리를 부여잡고 알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시댁 문제만 아니면 남편과 우리 아이, 그리고 저, 세 식구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도 저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유독 가족 얘기만 나오면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시동생들과 시모에게 전 한순간에 세상에 둘도 없이 냉정하고 나쁜 사람이 되었고 그 덕분인지 시댁과의 교류는 정말 뜸해졌습니다. 아마 제가 없을 때 신나게 제 험담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도 제 할도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 용돈도 보내고 선물도 종종 사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마흔이 되었고 어느새 아이들 엄마가 되었어요. 저는 병원 약사를 관두고 동료와 약국을 개원했습니다. 더 바빠지긴 했지만 솔직히 전보다 급여를 2배 이상 벌었고요. 동료와 함께 연 약국이다 보니 서로 상의하에 시간을 좀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죠. 약국은 친정과 멀지 않은 곳이라서 전보다 더 자주 친정과 왕래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제 부모님을 잘 모셨고요. 그래서 시댁과 문제가 있어도 계속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평화롭기만 하던 어느 날 저는 다급하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가 혼수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전화였어요. 마침 어머니가 외가에 내려가셨던 날 새벽 아버지가 욕실에서 쓰러지셨고 한참이 지나 동생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모신 거였죠. 아버진 뇌경색이었어요. 저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손을 절박하게 붙잡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빠, 아빠,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아빠 꼭 살릴 거예요. 아빠 사이가 의사고 제가 약사잖아요. 아빠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남편과 전 백방으로 뛰어서 필요한 검사와 아버지께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가장 빠르게 진료도 보고 필요한 시술도 진행했고요. 하지만 아버진 효도하겠다는 저희의 다짐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아버진 한 달간의 투병 끝에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또 붙잡아도
아버진 전처럼 다시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손은 얼굴보다 유난히 햇빛에 더 검게 글려 있었는데 동생 말을 들으니 제가 아직도 종종 사다 드리는 선크림을 그렇게 열심히 바르셨다고 해요. 많이 쓰긴 아깝다고 얼굴에만 겨우 바르신 거죠. 어머니는 차가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여보,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우리 둘이 좋은 구경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가 한나라 한시에 가기로 약속했으면서 이렇게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아빠, 엄만 저희가 잘 챙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한 번도 아빠한테 말하지 못했는데 제 아빠가 돼주셔서 감사해요. 아빤 제게 최고의 아빠였고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이제 아프시지 말고 우리 걱정도 말고 이 다음에도 꼭 우리 아빠로 태어나 주세요. 전 무엇보다 이제 혼자 남은 엄마가 걱정이었어요. 물론 저희 자매가 엄마를 챙긴다고 챙겼지만 평생 돈독하던 짝꿍을 잃은 엄마가 혼자서 괜찮으실지 걱정이 많았죠. 부모님 금술이 정말 좋으셨거든요. 아버진 우리 가족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장고 끝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 봤는데 혹시 우리 엄마를 우리가 모시면 어떨까? 엄마가 혼자 살아본 적도 없으시고 나도 동생도 다 독립했고 엄마를 저렇게 혼자 두긴 걱정이 많이 돼서 계속 본가에 계시면 아빠 빈자리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고 남편은 제 말에 아주 잠깐 고민하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해 주었어요. 나도 사실 장모님 걱정이 많이 됐거든. 장모님 모시면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애들이 외할머니를 엄청 좋아하잖아. 나도 좋아. 정말? 정말이야? 고마워, 여보. 이렇게 흔쾌히 대답해 줄 줄 몰랐어. 내가 더 잘할게. 고마워. 고맙긴. 장모님은 내 어머님이기도 하셔.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모시는 게 맞지. 저는 기쁜 마음에 당장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엄만 반가워하시면서도 내심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배서방, 그래도 장모랑 사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텐데 내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배서방 개업하고 싶어 한다며 만약에 지금 사는 이 집을 정리한다면 그 돈으로 병원 개업하는데 좀 보태줄까 싶은데 엄청 큰 돈은 아니라도 도움은 될 거야. 그 돈으로 가게도 얻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그 무렵 남편은 페이닥터 생활을 정리하고 개원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병원을 차리는데 여간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남편은 정말 기뻐하며 어머니께 당장 찾아뵙자고 성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과 고기를 잔뜩 사서 저희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렇게 염치 없이 좋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개원은 저의 오랜 꿈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장모님께 효도하고 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장모님 보태주신 돈 몇 배로 갚을게요. 감사해요, 장모님. 그래, 그래. 배서방이 이렇게나 좋아하니 내가 더 좋네. 그래, 열심히 해봐. 배서방은 유능한 의사니까 개인 병원까지 생기면 정말 명의가 될 거야. 남편은 어머니를 얻고 춤까지 췄어요. 사실 이 사람과 연애하고 애까지 둘을 낳았지만 그렇게나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니까요. 남편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갔고 집도 곧바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때가 경기가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라 집이 금방 팔리진 않았어요.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를 살피며 암만 물론이고
세숫대야에 물까지 떠서 아예 발까지 씻겨드렸답니다. 아이고, 아이 배서방, 아이 정말 왜 이래? 아이고, 간지럽다니까. 아유, 장모님,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해야 피로가 싹 풀린다고요. 우리 장모님 가만 보니까 발도 아주 요정 같으시네. 둘이 뭐 하는 거야, 정말. 엄마, 사이가 정말 유난이다, 유난이야. 그치? 그러니까 말이야. 세상 어떤 사이가 장모 발까지 씻겨줄까? 내가 사이복 하나 타고났어. 엄마, 말은 바로 해야죠. 딸복을 타고난 거죠. 안 그래? 두 분 여왕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시키실 일 있으면 언제든 이 돌쇠에게 시키세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서인지 다행히 어머니 집은 금방 팔렸고 남편은 시간 날 때마다 좋은 자리를 찾아서 발품을 팔았어요. 그러다 딱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고 혼자 계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역 근처로 유동인구도 확실한 자리였고 세가 좀 비싸긴 했지만 왠지 기운이 좋은 곳이라면서요. 보증금이 5억이라 내가 계약금도 5천 걸고 왔어. 워낙 좋은 자리라 안 그러면 금방 뺏길 것 같더라고. 입주도 당장 된다고 해서 이번 달 말에 바로 잔금 치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남편이 너무 신나 보였기에 저도 혼자 계약까지 하고 온 게 괘씸했지만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제게 불운이 닥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당시 약국이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 굳이 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운전을 하다가 마침 친구 돌잔치 때문에 지방에 갈 일이 생겨서 남편 차를 끌고 나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아서 그런지 아니면 하늘에서 이후에 있을 일들에 경고를 하고 싶었던 건지 하필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과실이 있었지만 상대도 과실이 있어서 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죠. 블랙박스도 오랜만에 만져보는 거라 이리저리 눌러보다가 그만 얼마 된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당황해서 녹음을 끄려고 했는데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연실색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목소리의 정체는 바로 남편과 시모였어요. 혼자 계약을 하고 왔다더니 날짜를 보니까 시모와 같이 계약을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시모와 남편의 대화는 이랬습니다. 저는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은 말이지만 기억을 더듬어 여러분께 이 충격적인 대화를 말씀드려 봅니다. 아들, 이제 갈라설 때 되지 않았니? 난 이 마누라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참고 있는 거야. 내 말끝마다 따박따박 대들고 지 시동생들 돕는데 먼저 나서서 회방을 놓질 않나? 나 더는 걔 며느리라고 생각도 안 해. 저는 시모가 절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저 정도로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뒤이어 흘러나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이혼할까 싶어요. 이제 뭐 여자로 보이지도 않고 맨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지기만 하는데 아유 피곤해요. 직업 보고 결혼했더니만 역시 좀 순종적인 사람이랑 할 걸 그랬나 싶어요. 그래도 병원은 차려하니까 보증금만 받고 적당히 지내다 갈라서려고요. 장모 비유 맞추기도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내가 진짜 자기들 머슴인 줄 아나. 내 말이 그 말이다. 내가 우리 아들 그 고생하고 있는 거 생각만 해도 열불이 난다. 옛말에 의사 사유 얻으려면 열쇠 3개는 줘야 한다고 했어. 근데 개원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알랑방귀 껴야 한다니? 내가 분해서 잠이 다 안 와. 조금만 참아요, 엄마. 이제 계약금 넣었으니까 곧 개원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개원하면 새 며느리 얻는 것도 금방일걸요? 아무리 재혼이라도 초혼이고 괜찮은 여자들 줄 설 텐데 A급 며느리들이요. 시모한 남편은 깔깔 웃으며 극악무도한 작당모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충격으로 손이 벌벌 떨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절 미워해도 남편만은 제 편일 거라 믿었거든요. 그 오랜 세월을 말입니다.
일단 빠르게 사고 수습을 하고 저는 돌잔치에도 가지 못하고 남편 차에 한참을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렇게 뒤에서 날 짓밟을 궁리 중인 둘보다 한 발 앞서서 그들을 응징하기로요. 일단 제가 가진 무기는 돈과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개원의 꿈에 부풀어 저 어머니가 줄 돈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성격 좋은 사위, 이해심 넓은 남편인 척하면서요. 부동산에 대충 물어보니 사실 잔금을 바로 이번 달에 치러야 할 만큼 급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당장 들어오겠다고 했다네요.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을 할까봐 조마심이 났나 봐요. 저는 사실을 알고도 꾹 참다가 잔금일을 일주일 남기고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여보, 그 자리 목이 좋아서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했지? 그렇다니까. 그래서 부동산에서 먼저 돈 넣고 입주부터 하라고 난리였어. 이거 건물주 계좌거든. 장모님이 돈 주시면 바로 이쪽으로 쏘면 돼. 아니면 내 계좌로 보내도 되고.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병원장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장모님께도 아들처럼 효도하면서. 싱글벙글하는 남편의 얼굴을 당장이라도 때려주고 싶었지만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일까지 남은 일주일, 누구보다 바쁜 한 주를 보냈죠. 저는 그 기간 동안 변호사를 둘이나 선임해 모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 블랙박스에서 들은 음성은 당연히 확보해 두었고요. 그 밖에도 이혼 소송에 유리한 모든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부동산으로 향했고 저는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낸다며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잠수를 탔습니다. 역시나 남편에게 끊임없이 오는 전화로 전화통이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 한 통도 받지 않았죠. 저는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서 머리를 쥐어 뜯으며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당신 뭐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보증금은 왜 안 보냈어?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한 줄 알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씩 웃으며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뿌렸습니다. 남편은 난리가 났고 서류는 휘날리고 아주 장관이더군요. 당신 확인 안 해봤어? 내가 돈 보냈는데. 뭐? 이 서류는 다 뭐고 돈을 보냈다고? 어디 봐봐. 이거 이체 내역 봐봐. 4만 5천 원 보냈잖아. 안 보여? 당신 미쳤어? 4만 5천 원이 아니라 4억 5천을 보내야지. 공이 몇 개나 빠졌잖아. 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인간한텐 4만 5천 원도 아까워. 빨리 서류나 챙겨서 각자 갈 길 가시지. 그리고 4만 5천 원은 그건 네 이혼 서류 쓰는데 보태 쓰라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남편은 그제서야 제가 뿌린 서류를 허겁지겁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야? 이혼 서류야? 여보, 장난하지 마. 나 진짜 큰일 나. 이거 잔금 못 나오면 계약금도 다 날린다고. 그러니까 장난 그만 치고 빨리 잔금 줘. 어? 잔금 내놓으라고.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화를 냈다가 빌었다가 또 저를 달랬다가 아주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능력도 안 되는데 보증금 5억에 월세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 자리 덜컥 계약하래? 아, 나랑 갈라서면 A급 며느리가 그 돈 해주려나? 당신이 녹취 파일에서 그러던데 A급 며느리 찾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A급은 다 뭐고. 우리 약속했잖아. 내가 장모님한테 전화해볼까? 어? 저는 그 자리에서 블랙박스에서 저장한 녹음 파일을 바로 재생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10초도 안 돼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내, 내가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본심도 아닌데 괜히 자존심 부린 거야. 그게 내 진심일 리가 없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장모님께도 얼마나 잘했는지 알잖아. 다 당신 기분 많이 상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오늘 자정까지 입금 안 하면 나 정말 5천만 원 다 날리는 거야.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정혁이한테도 엄청 돈 뜯기고 엄마 아버지한테도 계속 생활비 드렸어. 막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돈 5천이 전부야. 아, 그래? 우리 엄마 돈은 들고 튈 생각뿐이고 당신이 번 돈은 효자 노릇하느라 다 썼나 봐. 그러면 우리 엄마 앞에서도 지금 내 앞에서처럼 말 잘하나 한번 보자고. 저는 곧장 어머니께 연락을 했고 조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오셨어요. 어머닌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이 사태에 대해 다 알고 계셨죠. 배서방, 자네가 어떻게 우릴 두고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나. 내가 그 녹음본도 다 들었네. 난 정말 자네 믿었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겉으로는 우리 아내, 우리 장모님 하며 사람 좋은 척 하더니 그게 다 사기치려고 연기 중이었던 거야? 장모님,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제가 계약을 앞두고 들떠서 헛소리를 좀 한 거예요. 저 장모님 발도 씻겨드리고 업고 춤까지 췄어요. 저 같은 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말 한 번 잘했네. 세상에 자네 같은 사이가 어딨나. 장모 돈이나 빼돌릴 국립분이 사이가 어딨냐고. 남편은 저희 어머니 다리까지 붙잡고 싹싹 빌었지만 절대로 용서할 순 없는 일이죠. 저는 곧장 이혼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남편과 시모 입으로 나불나불 떠든 녹음본은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되었어요. 한창 소송이 제 쪽으로 기울자 이번엔 시모와 시누이까지 찾아와 제게 빌더라고요. 다 내가 전국일 조종한 거야. 걘 공부밖에 모르고 병원밖에 모르는 애다. 너도 알지 않니? 걔는 잘못이 없어. 내가 돈 욕심이 나서 그 착한 애를 부추겼어.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그 병원 계약도 결국 못하고 돈도 다 날렸어. 언니, 저도 이렇게 빌게요. 제가 그동안 쓴 카드값 갚으라면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오빠 다니던 병원도 간뒀단 말이에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일까요? A급 며느리를 새로 못 구하셨나 봐요. 전 두 분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라 더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 그냥 두고 볼 수 없겠네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약국에서 나가세요. 시모와 시누인 정말 제가 신고할 것 같았는지 이번엔 약국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자 겁을 먹고 도망쳤죠. 시모 말을 들으니 계약금 5천만 원을 날린 것 같은데 사실 그 돈도 한때 부부였던 저희의 공동 자산이었기 때문에 저도 아까운 손해를 본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놈에게 4억 5천을 뜯길 뻔한 걸 생각하면 싼 값에 인생 공부했다고 치려고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기도 하지만은요. 그동안 남편은 저 모르게 시댁 식구들에게 돈을 대주고 있었더라고요. 그 금액만 해도 억 단위였습니다. 장남이랍시고 지 동생들에게 막 퍼주다가 결국 나락을 걷고 만 거였습니다. 매번 장남하다가 꼴 좋죠 뭐. 그렇게 전 몇 개월의 소송 끝에 결국 승소했고 양육권은 물론이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라는 지급 명령도 얻어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고 더는 저와 타협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시모가 제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 더럽고 치사해서 다 갖고 떨어져라. 너 겨우 약국 하나 있다고 까부나 본데 우리 아들은 의사야, 의사. 너까지 것보다 훨씬 능력 있고 젊고 말 잘 듣는 며느리들 줄 섰어 이거사. 벌써 중매쟁이들이 우리 아들 결혼 자리 알아봐 준다고 줄을 서더라. 아, 그러세요? 축하할 일이네요. 근데 과연 아줌마 같은 더러운 성격과 머저리 같은 아들한테
누가 시집 오려고 할까요? 아줌마, 제가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꿈 깨세요. 저 갑니다. 야, 너 일로 안 와? 저것 봐라. 저의 말에 시몬은 한 방 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더군요. 그 꼴이 얼마나 웃기던지 그러거나 말거나 전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이혼 이후 저는 평소처럼 약국을 열심히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엄마를 열심히 모시고 있어요.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이 없으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풍문으로 들은 얘기지만 전 남편은 만나는 여자들마다 차이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직업이 의사니 여자들이 혹했다가 남편과 시댁의 본 모습을 알고 까무러치곤 도망을 갔나 보더군요. 뭐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동생들 중에 하나는 범죄자에 하나는 거렁뱅이 백수이니 어느 여자가 그저 의사라고 좋다고 시집을 오겠나요? 아주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전 남편은 또다시 다른 병원에 취업해 페이닥터로 일한다고 하는데 날마다 술 먹고 손까지 떨어서 환자들에게 평판이 아주 바닥인가 봐요. 저대로 가다간 그 병원에서 마저 잘리겠죠? 가정을 파탄내고 저와 어머니를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의사면 뭐 하나요? 사람이 되먹질 못했는걸요. 아마 개인 병원 차리긴 영원히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도 술만 먹으면 제 이름을 부르고 후회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인간이 조금 더 괴로워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게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사람 되는 약이니까요. 옛말에 무지보다 더 위험한 건 오만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의사이고 좋은 직업을 가졌더라도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오만함이 생긴 순간 세상 어떤 무지한 사람보다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자라는 제 아이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해야 되고 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본인을 빛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야. 알았지? 우리 아이들이 부디 남편의 뒤를 밟지 않고 겸손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네요. 저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옳은 말, 쓴 약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 정의로운 약사로 살겠습니다. 그럼 이만 제 사연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속담이 있죠.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흔히 쓰이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제가 바로 이 속담과 같은 일을 겪었는데요. 냉정하게 끝을 낸 덕분에 저에게 믿는 도끼였던 그 사람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진 트럭 운전사였고 어머니는 소일거리를 하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웠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선 저희가 기가 죽을까 항상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아끼지 않고 다 사주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돈이 많은 건 아니어도 부모님의 사랑만으로도 저흰 풍족하고 행복하게 잘 자랐죠. 그러다 제가 5학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가 트럭 운전을 하시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 아파, 아. 그때 당시 아버진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붕대로 감싸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흰 그 모습을 보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엄마, 여동생이 모두 달려가 울면서 아버지를 애타게 불러봤지만 아버진 고통 속에 그대로 혼절해 버리시고 말았어요.
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울기만 하셨죠. 아버진 긴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에도 7번 정도 수술을 더 받으셨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지만 아버지 왼쪽 손은 녹아들어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고 겨우 오른쪽 손가락 3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흰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진 그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자책감을 가지셨죠. 항상 저희만 보면 고개를 숙이시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그래, 선종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너희한테 할 말이 없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술 조금만 드시고 힘 좀 내주세요. 아버진 제 말을 듣고선 절 말없이 꼭 끌어안고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옆에서 응원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진 점점 더 기운을 잃으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저흰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진 온몸에 화상을 입으셔서 얼굴에도 화상 자국이 가득했죠. 그러다 보니 바깥 외출을 많이 못하셨고 나중엔 거의 집안에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과 단절하면서 사셨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버지 너무나 힘이 들어 매일매일 술만 드실 때가 많았는데 그때 누구보다 속상해 하셨던 게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매일을 술을 마시고 울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고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어머니 결단을 내리셨어요. 당신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고. 애들이 당신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매일 이렇게 술만 마시고 있을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이 꼴인데 뭘 하겠어? 이게 뭐가 어때서? 다음 달부터 나 식당 안 나가. 나라도 일해야지 안 되겠어.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포장마차에서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릴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좀 기운 내.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머니는 정말 씩씩하게 기운을 차리고 생계를 위해 포장마차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항상 어머니 혼자서 포장마차라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아무래도 여자 혼자 취객들을 상대하는 게 많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학교가 끝나자마자 포장마차에 가서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드렸죠. 그렇지만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러 가면 항상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선종아, 가서 공부해, 공부. 여긴 안 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엄마 알지? 엄마 강한 사람이야. 혼자서도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나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제가 도와드리면 편하잖아요. 이것만 좀 더 도와드리고 갈게요. 그렇게 전 종종 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도와드렸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자 혼자 포장마차라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물론 좋은 손님들도 많지만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진상 손님들도 많았어요. 대놓고 뻔뻔하게 말하는 손님들을 볼 때면 당장 달려가 따지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진상 손님은 엄마가 혼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더럽게 추궁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아줌마, 이리 와봐. 에이, 지금 손님도 별로 없는데 여기 앉아서 술 좀 따라봐. 어서, 내가 팁 많이 줄게. 어? 얼른 와서 따라보라고. 손님, 술은 직접 따라 드세요. 아니, 손님이 원하는데 그것도 못 해줘? 보아하니 아줌마 아직 마음도 안 든 것 같은데
과부야? 나 이혼했는데 어떻게 한번 나랑 만나볼래? 내가 돈 챙겨줄 테니까. 어머니가 단호하게 얘기를 함에도 진상 손님은 막무가내로 진상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참을 수가 없어 나설 때도 있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있거든요? 찝쩍대지 마세요. 술 먹었으면 좀 곱게 드세요. 왜 여기 와가지고 소란 피우시는 건데요? 뭐? 네가 아들이야? 아이고, 딱 봐도 중학생밖에 안 되는 꼬마가 어디서 대들어? 어? 어디 한번 어른한테 혼나볼래? 아이고, 아니에요. 가세요, 가. 술값은 안 받을 테니까. 가시라고요, 가. 오, 진짜 안 받는다고? 아싸. 거 아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슈. 장사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온갖 진상을 부리고 손님이 떠난 날이면 어머니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처음엔 어머니도 견디기 괴로우셨는지 절 앞에다 두고 하소연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휴, 선종아,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냐. 어떻게 매번 저런 진상들은 사라지지도 않고 찾아오냐고. 정말 기운 빠져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엄마, 기운 내세요. 저런 사람들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 그럴 땐 그냥 경찰이라도 부르세요. 됐다, 됐어.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거에 술 안 피워가지고 어쩌겠니. 다른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참 힘드네.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전 말없이 그냥 안아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정말 어머니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어머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셨습니다. 포장마차를 운영한 지 2년째가 되면서 어머니는 진상 손님에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없어도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강인한 사람이 되셨죠. 가게를 도우러 가면 가끔씩 엄마의 강인함을 볼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술값이나 내. 술값 안 내면 내가 확 신고할 거야. 뭐? 이게 어디서 손님한테 큰 소리야? 손님? 손님이 손님다워야 대접해주지. 진상은 손님도 아니거든. 그리고 나한테 찝쩍대지 마. 나 쉬운 여자 아니야. 남편도 있다고. 어디서 배불뚝에 못생긴 주제 나한테 찝쩍대고 있어. 확 저리 안 꺼져? 네가 10억이든 100억이든 줘봐라. 우리 남편이 얼마나 멋진 줄 알아? 나가. 저리 꺼져. 그렇게 연약했던 어머니는 2년 만에 진상 손님을 물리치며 소금까지 뿌리는 멋있는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어머니 먹고 살려고 하니까 강해졌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셨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든든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든든함을 느꼈던 사람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아버지셨어요.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당하고 씩씩해지니 아버지도 점점 술도 끊고 포장마차 일도 도와주기 시작하셨죠. 왼손은 거의 쓰지 못하셨지만 오른손만으로 어머니를 도와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위기를 다 견뎌내고 서로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사실 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무조건 대학은 가야 한다고 해서 전문대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엔 군대도 갔다 오고 졸업 후엔 취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들에겐 이런 과정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과정이었어요. 어머니께는 포기하지 않고 대학까지 나와 취업을 했다는 게 정말 기특하고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취업을 한 곳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꽤 오래 운영한 곳이었고 나름 복지도 좋고 탄탄한 대기업 못지않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직장에 다니며 좋은 직원들도 만나고 행복하게 일을 잘 할 수 있었죠. 그러다 제가 30살 초반에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도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정말 쾌활하고 성격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특히나 처가댁에선 절 너무나 예뻐하셨습니다. 처가댁은 장인어른과 장모님, 또 아내의 오빠인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처가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시다 보니 힘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나서서 처가댁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거든요. 한 번은 처가댁 김장이 있어서 제가 가서 도와드렸던 날도 있었어요. 장모님, 이거 어디다 둘까요? 저기 둘까요? 아, 이거 들지 마세요. 무거워요. 제가 나를 테니까 장모님은 여기 양념만 넣으시고 두세요. 아이고, 우리 강서방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김장을 하나 몰라. 남편도 허리 아파서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고 어쩌나 했었는데 강서방 덕분에 아주 편하네, 편해. 장모님, 그럼 저 보쌈 많이 해주실 거죠? 오늘은 배부르게 먹고 가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아유, 그럼. 우리 강서방이 먹고 싶다는데 내가 돼지 한 마리 다 삶아줄 수 있지. 넉넉하게 할 테니까 배부르게 먹고 가. 김치도 꽉꽉 채워서 줄게. 김장이며 대청소며 제가 나서서 처가댁 일을 도와드리다 보니 처가댁에선 절 너무나 예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아내도 그런절 살뜰하게 챙겼어요. 행복하게 결혼 생활도 했지만 무엇보다 직장 생활하면서 전 정말 잘 풀렸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후에 대리도 바로 달 수 있었고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자긍심도 많이 생겼죠. 대학 졸업 후 첫 입사를 했던 회사라 애정이 컸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정말 죽을 때까지 몸 바쳐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회사에서도 보너스를 많이 챙겨주기도 했답니다. 그럴 때면 전 항상 누구보다 아내를 먼저 챙겼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 나왔는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당신 이번에 초밥 먹고 싶다고 했잖아. 거기 갈까? 당신 좋아하는 곳 예약할게. 그리고 밥 먹고 당신 가방 사러 가자. 그때 사고 싶다는 거 그거 이참에 하나 사자고. 정말? 와, 너무 고마워. 당신 보너스 받으면 이번에 컴퓨터 바꾸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냥 컴퓨터 바꿔도 되는데. 에이, 됐어. 어차피 퇴근하고 와서 컴퓨터 할 시간도 없고 그냥 필요한 거 사는 게 좋지 뭐. 당신 큰 가방 필요하다며. 애들 물건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 사는 게 낫지. 보너스를 받을 때뿐 아니라 결혼 1주년, 2주년, 3주년 기념일 때도 아내에게 선물도 챙겨주고 깜짝 이벤트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저흰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회사 생활도 참 좋았습니다. 특히나 회사엔 절 유달리 따랐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회사 후배로 들어온 친구였는데 항상 절 따르던 친구였죠. 그리고 항상 절 대단하다고 지켜줬었습니다. 와, 대리님, 왜 이렇게 일을 잘하세요? 진짜 짱입니다, 짱. 제가 대리님 롤 모델로 생각하는 거 아시죠? 회사에서도 대표님도 대리님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윗분들도 좋아하시고, 일 처리 깔끔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휴, 뭘 그래. 다들 그러지 뭐. 아니에요. 진짜 대리님처럼 일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저 진짜 대리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전 회사에서 그 후배와 단짝이 됐습니다. 제가 사수였고 그 후배는 부사수나 마찬가지였죠. 절 누구보다 좋아하고 따르기도 했지만 서로 정말 말도 잘 통했어요. 친해지면서 회사 후배와 가끔씩 술자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티 없이 맑고 밝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슬픈 과거사가 좀 있더라고요. 차분히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저 사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얼굴도 잘 몰라요.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지금 어머니가 암으로 좀 편찮으시거든요. 형이나 누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전 대리님 보면서 제 친형 같기도 해서 너무 좋았어요. 아휴,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
난 엄청 잘 사는 집안 아들인 줄 알았어. 아이, 저희 어머니가 저 그렇게 키우시려고 엄청 노력하셨죠. 파출부도 하시고 시장에서 허드렛 일도 하시고 참 그렇게 고생하면서 겨우 모아놓은 돈도 있었는데 재혼한다던 남자한테 사기당해서 다 날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시기도 했어요. 아휴, 그런 일도 있었어? 고생 많았겠네. 참 다사다난했죠. 제가 또 학교 다닐 땐 따돌림도 많이 받았거든요. 보시다시피 제가 등치도 작고 그땐 이렇게 활발한 성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틈만 나면 엄마밖에 없다고 놀리고 가방 들라고 하고 매점에서 빵 사오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참 많이도 괴롭혔네요. 고생 많았구만. 힘들었겠네. 그런 거 혼자서 다 버텨내느라 고생했어. 아, 대리님이 인정해 주시니 뭔가 기분이 좋네요.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한텐 학교 안 가겠다고 떼쓰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어떻게든 학교 가라고 하셨던 게 다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 이겨내고 취직까지 좋은 곳으로 했잖아요. 그래, 안사원. 그렇게 꿋꿋하게 이겨내니까 이렇게 잘 됐잖아.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내가 그건 장담하지. 이렇게 아픈 과거까지 듣게 되니까 정말 그 후배가 더 안쓰럽고 측은지심이 들더라고요.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회사를 잘 다니던 후배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 건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후배 어머니께서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후배 어머니가 계신 곳은 지방이었고 제가 일하는 곳이 경기도권이라 전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나니까 너무 썰렁하고 조용하더라고요. 화환도 하나 없이 조용한 장례식장을 보고 전 제일 먼저 화환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화환이 놓여지고 조문을 하니 회사 후배가 절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대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겠습니다. 먼 곳까지 대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외롭지 않게 가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정훈아, 힘내고 언제든지 힘들 때 나한테 얘기해. 어머닌 잘 보내드리고, 알았지? 그래도 네가 잘해서 어머니 외롭지 않게 잘 가셨을 거야. 거듭 감사하다며 말하는 후배 직원을 보면서 참 딱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후배 직원에겐 만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같이 장례식장에 와서 슬퍼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 장례식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난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더욱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전 아내와 함께 가서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축의금도 나름 신경 써서 두둑하게 채워 넣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을 하니 회사 후배가 절 발견하곤 너무나 기쁘게 맞이해 줬습니다. 대리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축하한다, 정훈아. 정말 축하해. 아휴, 어머니가 네 결혼식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혼주석에 어머님이 안 계셔서 내가 가슴이 다 아프더라. 그래도 어머니 며느리 얼굴은 보신 거지? 네, 결혼하겠다는 소식까지 듣고 가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회사 직원들도 많이 와주고 특히 대리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후배 직원에게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 후로는 후배 부부와 저희 부부는 자주 만남을 가졌어요. 처음엔 가끔씩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후엔 아내들끼리도 많이 친해져서 여행도 같이 가기도 했죠. 한 번은 부부 여행으로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갔던 곳이 함덕 해수욕장이었는데 바다가 에메랄드 빛으로 너무 예뻐서 사진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대리님, 여기 보세요, 여기. 와, 여기 구도가 완전 대박이네요. 형수님, 웃으세요. 아이, 서로 좀 더 붙어보시고요. 다정하게.
정훈아, 너 사진 진짜 열정적으로 찍는구나. 오늘 이거 정훈이 덕에 우리 부부 사진 실컷 찍었어. 자, 이제 그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재수 씨, 재수 씨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그럼 제주도에 왔으니까 갈치조림 어떠세요? 제가 여기 근처에 맛있는 갈치조림집 알아놨는데 거기 가실래요? 좋습니다. 오늘 배 터지게 맛있는 거 한번 먹어요. 2박 3일의 일정이었지만 이곳저곳 관광도 하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추억으로 정말 오랫동안 마음이 즐거웠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후배 부부와도 친하게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고 회사에선 회사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과장을 다니까 주변에서 정말 축하를 많이 해줬었는데 특히나 후배가 저에게 깜짝 선물을 주면서 크게 축하를 해줬어요. 아, 이게 뭐야? 웬 선물이야? 과장님, 축하드려요. 이거 꽃다발 받으시고 선물도 열어보세요. 딱 과장님한테 어울리는 넥타이 제가 엄청 고심해서 골랐어요. 와, 진짜 고마워. 넥타이 이거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정말 잘 쓸게. 나도 이제 과장 되니까 너무 좋네.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성과가 있으니까 진짜 뿌듯해. 그죠? 전 과장님이 해내실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이래서 과장님을 롤 모델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으며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서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더 지났을 때 후배 직원이 승진으로 대리를 달게 되었죠. 제가 승진했을 때도 정말 좋았지만 누구보다 제가 아끼는 후배 직원이 승진을 하니 정말 그게 또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와, 안대리. 우리 안대리 진짜 축하해. 이제 진짜 대리구만.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이제부터 안대리라고 불러야 되겠어. 과장님, 과장님에 비해선 저 별것도 아니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 과장님 덕분이에요. 내 덕은 무슨 대리 다니까 좋지? 집에서도 엄청 좋아하겠네.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구만. 그쵸? 저도 이제 과장님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과장도 달아야죠. 제 롤모델이시니까 제가 과장 다는 그때까지 저 많이 끌어주십시오. 정말 행복하게 승진까지 이루어지니 이제부터 일들은 다 탄탄대로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후배 일도 잘 풀리고 모든 게 수월했다 생각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후배가 고민이 있다며 술 한 잔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술을 마시다가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한다는 소리였어요. 과장님, 저 아마 이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혼? 갑자기 왜? 그게 아내하고 성격이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집안일도 잘 안 하고 사치도 심하고, 그리고 저희 각방 쓴 지 사실은 몇 개월이나 됐어요.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도 않고 아내도 절 남자로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라고? 아니, 사이가 좋았던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게 무슨, 모르겠어요. 제가 월급이 뭐 많은 게 아니라 그런 건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생활비가 빠듯하대요. 잘 사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좀 자긴 돈 많은 남자가 좋다면서 그냥 이혼하자네요. 뭐? 재수 씨 그런 여자가 아니었잖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그냥 이혼하려고요. 후배 직원의 갑작스런 이혼 소식은 저뿐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려주자 아내도 굉장히 놀란 목소리로 묻더군요. 정말로 정훈 씨가 이혼한다고 했단 말이야? 아니, 되게 와이프랑 잘 살았잖아. 근데 갑자기 왜? 며칠 전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러게나 말이야. 부부 사이는 불만 안다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네. 아무튼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 봐. 그렇게 후배 직원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었죠. 그저 같이 술 마시며 위로해주고 힘내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엔 힘들어하던 후배 직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어요. 그로부터 한 7개월쯤 지났을까, 제 나이가 43살이 됐을 무렵, 저희 집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엔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아내였는데 갑자기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에 지인 장례식장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그 다음 주엔 친구 결혼식이 있었고 또 그 다음 주엔 친구 돌잔치가 있었죠. 처음엔 저도 아내가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활발하게 지내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아내가 외출하는 곳이 집 근처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차로 3시간 넘게 떨어진 지방에 가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보, 진이 알지? 글쎄, 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대. 나도 거기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거기가 창원이라서 너무 늦으면 그냥 내일 올게. 창원까지?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려고? 괜찮겠어? 아니면 나 퇴근하고 같이 가자. 아니야. 친한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일찍 가봐야지.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퇴근하고서 애들이랑 저녁 먹어. 알았지?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내 이상한 행동은 많아졌어요. 원래 아내는 핸드폰을 손에 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전화를 못 받을까봐 항상 벨소리를 제일 크게 해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나가 자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자다가 잠에서 깼는데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아내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딜 갔나 해서 거실로 나가봤더니만 거실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딱 나가자마자 핸드폰을 만지다가 놀라며 몸에다 딱 숨겨버리는 거였어요. 여보, 왜 여기 있어? 자다가 나온 거야? 이 시간에 누구랑 연락해? 아니, 뭘 연락을 해? 그냥 핸드폰 보고 있었어. 쇼핑하고 있었어. 왜? 물 마시려고 나온 거야? 아니, 그냥 깼는데 당신이 없길래 나와봤어. 근데 핸드폰 할 거면 그냥 방에서 해도 되지. 왜 나와서 그러고 있어? 당신 자는데 방해될까 봐 그러지. 물 마시고 들어가. 나 핸드폰 좀만 더 하다가 잘 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행동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와 저만 신경 쓰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턴 핸드폰에 모든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거기다 언제부턴간 저와 한 방에서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년 넘게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잔 사이인데 갑자기 코골이가 거슬린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 제 의심은 점점 확고해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의 뒤를 쫓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심부름 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었죠. 그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면 저도 의뢰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3개월이 넘어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고 맡기게 되었죠. 그렇게 의뢰를 하고 이틀째 되던 날, 아내는 또 저에게 친구 모임이 있다며 외출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밥만 먹고 올게. 애들이랑 저녁 챙겨 먹어. 당신 또 나가는 거야? 어제도 당신 모임 있다면서 나갔었잖아. 아휴,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야? 어? 애들 좀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제도 당신 늦게 들어와서 오늘 주말인데 어디 가지도 못했잖아. 그럼 나 맨날 애들만 봐야 돼? 당신이야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지만 난 맨날 집구석에 박혀 있어야 되냐고.
나도 좀 사람도 만나고 스트레스 풀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우, 됐어.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나간다고 말하기 싫은 거야. 내가 꼭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람 만나야 돼? 그냥 오늘 일찍 올게. 그러니까 밥 먹고 있어. 그날따라 짜증을 한 바가지 퍼붓고 나간 아내가 야속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심부름센터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선종님 아내분 지금 들어간 곳 확인했습니다. 여기 숙박업소고요. 네, 금방 들어갔어요. 현장에 오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증거를 그냥 잡을까요? 네? 뭐라고요? 지금 저희 아내가 확실하게 들어간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얼굴도 다 확인했고 입실하는 것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한 남자분이랑 들어가셨어요. 친구들 모임이 있다며 서둘러 나간 나는 몇 시간 후 한 남자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갔다는 거였습니다. 전 그 소리를 듣고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가슴이 콱 막히는 듯 했죠. 그렇지만 전 두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냥 지금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당장 갈게요. 전 바로 집을 나와 심부름센터 직원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던지 울렁이는 속 때문에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믿었던 아내였는데 설마 설마 하는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있었어요. 보내준 주소에 도착하니 심부름센터 직원이 호실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아내가 들어갈 때 숙박업소 이용객 행세라고 뒤를 쫓아가 몇 호인지까지도 알아냈던 거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로 들어갔죠? 네, 지금 603호로 가시면 됩니다. 603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히 말은 했지만 손과 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죠. 그곳은 이름은 호텔이었지만 호텔급 숙박업소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인적도 드물어서 그래서 아내가 그곳으로 갔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떨리는 마음을 안고 603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초인종을 누르면 이상하게 문을 안 열어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초인종을 슬쩍 누르고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누구세요? 아, 네. 수건 가지고 왔습니다. 수건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아, 수건이요? 잠시만요. 한 남자가 대답을 하더니 이내 603호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 가운을 입고 있는 상간남을 보고 정말로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체를 보고선 전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절 사수라고 부르고 절 롤모델이라고 했었던 그 회사 후배였거든요. 이야,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당황하는 회사 후배를 뒤로하고 전 정신없이 증거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런 생각도 안 들었는데 올라가기 전에 심부름센터 직원이 꼭 증거를 남겨야 한다며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떨리는 손으로 영상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회사 후배가 절 계속 말리더군요.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제발 찍지 마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찍지 마세요. 상간남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에 아내는 깜짝 놀란 얼굴로 이불 속에 숨고 나오질 않더군요. 그 모습까지 모두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을 뿐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해 심장이 정말 갈기갈기 찢겨지는 듯 했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처음엔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 죄송? 네가 지금 나한테 죄송하다고 할 일이야?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지금 뭐? 죄송? 너 지금 나한테 뭐 한 건지 다 알아? 니들이 날 배신해? 여보, 그게 아니라 여보 미안해. 그동안 이래서 애들이고 나도 신경도 안 쓰고 정신이 나가 있었구만. 어? 당신이 밖에서 이 더러운 짓거리 하느라고 정신이 나가 있던 거였어. 어? 당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잘못한 일 다 저질러 놓고 미안하다면 다야? 나 이거 가만 안 있어. 니들 둘이서 더러운 짓거리 한 거 내가 다 밝힐 거야. 뻔뻔하게 이딴 짓 한 거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과장님,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니들 지금까지 쌓아온 게 뭐든 내가 다 부셔버릴 거니까 각오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기가 막히게도 제 외침에 상간남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부랴부랴 짐을 챙기더니 그대로 방 밖을 나가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황당하게 바라보던 아내도 이내 제 눈치를 보더니 주섬주섬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참, 뻔뻔하게 둘이서 같이 들어온 숙박업소였는데 들키고 나니 내빼느라 정신없는 모습을 보면서 니들도 결국 더러운 불륜일 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아내를 뒤로한 채 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무슨 생각으로 집까지 왔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의 짐을 모두 다 싸서 처갓집으로 보냈죠. 또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까지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전 회사에 휴가를 내게 됐는데 그러면서 회사에도 이 문제를 밝히게 되었어요. 당연히 회사엔 소문이 빠르게 났어요. 워낙 이런 이슈에 민감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상간남은 바로 회사 징계위원회에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 이혼 소송을 했다는 걸 알고 아낸 절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악어의 눈물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당신도 알잖아. 나한텐 당신뿐이라는 거. 내가 진짜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실수? 당신의 실수가 이런 거야? 실수로 숙박업소에 남자랑 가냐? 아니면 남자랑 실수로 자? 헛소리 하지 마. 당신 더러운 짓거리 한 거 나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미안해. 여보, 진짜 미안해. 난 진짜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정훈이가 이혼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그래서 몇 번 위로해 주려고 만나다가 당신도 알잖아. 정훈이랑 나랑 동갑인 거. 그래서 말 잘 통한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걔가 날 처음부터 마음에 든다고 꼬신 거야. 그래서 나도 외롭고 그래서. 외로워? 웃기지 마. 당신 하자는 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 당신 아이 키우면서 집중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든 나 혼자 벌고 돈 걱정 안 하게 해주려고 죽기 살기로 일하면서 살았다고. 근데 뭐 외로워?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뭐 이젠 딴 놈이 눈에 들어오디? 당신만 보고 살았던 난 한 번도 안 외로웠을 것 같아? 당신은 당신은 바빴잖아. 회사 일로 바쁘고. 그래서 내가 외로워서. 회사 일로 바쁜 사람이 주말마다 당신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어떻게든 시간 내고 당신 모임 있다고 하면 군말 없이 보내주고 그래? 당신은 끝까지 핑계밖에 없구나. 당신 그 짓거리 한 거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그래 놓고서 무슨 용서야? 당신과는 단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져. 다신 찾아오지 마. 내 마음 변한 일 없어. 아내는 울고불고 제 발목을 잡고 애원했지만 사실 전 아내의 눈물에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후회하며 운다는 게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저 화만 날 뿐이었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회사 후배, 상간남도 절 찾아와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과장님,
저 회사 없으면 이 회사 그만두게 되면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바로 헤어지겠습니다. 절 친동생처럼 생각하셨잖아요. 친동생? 네가 날 친형처럼 생각했다면 과연 이런 짓까지 했겠냐? 어디서 뻔뻔하게 그딴 말을 해. 이거 네가 만든 일이야. 애초에 다 생각하고 저지른 일 아니었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저지른 거야? 네, 그냥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됐고,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수습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애원이야? 이거 다 네가 만든 짓이야. 네가 결정한 거라고. 남의 마누라랑 뒤엉켜 즐겼으면서 뭐? 잘못? 잘못했으면 그럼 벌을 받아야지. 회사 잘리든가 말든가. 그게 네 벌이니까 다 받아. 과장님, 제발, 제발요. 이미 회사에도 소문 날 대로 소문나서 저 진짜 쫓겨납니다. 그게 네 업보야. 더럽게 그 짓거리하고 그럼 무사할 줄 알았냐? 네 머리 안 깨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다시 한 번만 찾아오면 이렇게 말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 해. 비리비리했던 상간남은 다시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제 말을 듣고선 흠칫 놀라더니 이내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런 찌질한 애한테 홀라가 넘어간 아내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결국 회사엔 상간남 소문이 돌고 돌았고 회사 사람들은 대놓고 회사 후배 면전 앞에서 수군거리며 욕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상간남은 쫓겨나듯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이후 상간남 소송은 역시나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그때 찍었던 증거 영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으니 승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소송의 결과는 영원히 상간남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어요. 아내는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빌고 또 빌었지만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용서를 못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애들이었죠. 모든 사실을 애들이 알고 난 후 애들은 아내를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만큼이나 충격이 컸던 모양이었어요. 아빠, 나 진짜 엄마 얼굴도 보기 싫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너무 불결하고 내 엄마라는 게 너무 창피해. 나 진짜 앞으로 엄마 안 볼 거야. 평생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전해줘. 전화도 받고 싶지 않고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아. 울면서 말하는 두 아이들을 보며 저도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애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아내는 가정을 파탄내고 애들한테도 저에게도 버림을 받아 집에서 쓸쓸하게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결혼 기간은 꽤 됐지만 외벌이였으니 재산 분할도 저에게 유리하게 정해졌고 아이들이 저와 살길 원해서 양육권도 저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전업주부였지만 이혼 후부턴 아내가 비양육자니 양육비까지 받기로 결정될 수 있었어요. 이혼을 하고서 상간남과 아내는 둘이 동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직장도 마땅치 않으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렇게 동거를 한 지 5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엔 파국으로 치달을 거였으면서 뭐하러 바람까지 피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그렇게 상간남과 헤어지고 난 뒤 아낸 갈 곳이 없어 처가댁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처가댁에선 불륜이나 저지른 아내가 창피하다며 받아주지도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 아내는 갈 곳도 없고 양육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숙식이 되는 조그만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아내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힘들게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예상이 맞는지 가끔씩 술 한 잔 마시고서 저에게 전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너무 괴롭고 내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나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여보, 우리 애들 잘 지내지?
어떡하냐. 애들은 너 보기도 싫어하는데. 어? 애들도 이제 다 컸는데 애들 선택도 존중해야지. 그러게 누가 그런 더러운 짓 하래? 너 이미 걔 만난 순간부터 넌 엄마 자격 잃은 거야. 그게 평생 네 꼬리표야. 평생 네 소중한 자식들 못 만날 거 각오하고 저지른 거 아니겠어? 네 소중한 자식들 잃은 기분 평생 한번 느껴봐. 제발 너 같은 애들은 평생 죗값 치르면서 살아봐. 보고 싶다며 애원하는 전화가 올 때면 참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럴 줄도 모르고 그깟 욕망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다뇨.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싶네요.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심리치료도 받고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주 오셔서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여동생도 가끔씩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도 가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한 번은 큰애가 저에게 용돈을 모아 장갑 하나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아빠, 이거 추운데 일할 때 이거 끼고 다녀. 내가 그동안 용돈 모아서 산 거야. 아유, 우리 장남, 아빠를 위해서 용돈 아껴둔 거야? 이거 아빠 눈물 나겠는데. 이거 내 손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잘 끼고 다녀. 내가 아빠 손 따뜻하게 해줄게.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믿었던 사람 둘에게 뒤통수를 맞았지만 여전히 제 곁엔 절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요. 인과응보라고 흔히 얘기하죠. 본인이 저지른 과오는 결국에는 되돌아와 자신에게 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뭐 모든 세상사가 그렇겠지만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노력하고 노력하면 결국엔 그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젠간 내 노력이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때까지 항상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